안녕하세요, 루비다 여러분. 책 속을 루비다는 한 인생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한 권의 멋진 책으로 나의 베스트 버전이 되는 이 여정을 함께 배우고 공유하기 위한 채널입니다. 오늘은 국일 미디어 출판된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 안병수 지음, 이 책의 추천사를 환경정의 다음을 지키는 사람들 박명수 국장님이 써주셨는데요. 아이들의 건강권, 부모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을 보면서 꿈을 꿉니다. 그 꿈 가운데 가장 절실한 것은 아마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그 꿈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생활 속에 놓여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토피 피부염 증상을 보이는 아이가 신생아의 30%가량 되고 소아 비만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12세 아이들의 충치 유병률은 55%를 넘는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천식, 소아당뇨, 소아암 등 이전에는 보기 어려웠던 질병들이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빼앗고 있습니다. 누가 무엇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권리, 깨끗한 환경에서 자랄 권리를 빼앗은 걸까요? 저는 어른들의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편하게 살고 싶고, 보다 더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고 싶은 욕심이 뜻하지 않게 아이들의 건강권을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더 그 양과 종류가 많아지고 있는 유해 화학물질은 어떠한 위해성이 있는지 잘 알려지지도 연구되지도 않은 채 우리 아이들의 먹을거리와 입을거리로 우리의 생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한 유해 화학물질은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입힙니다. 특히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먹을거리에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만성적 질환에 시달리게 되는 원인의 대부분이 먹을거리에서 비롯되고 반대로 먹을거리를 개선하면 건강이 좋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루 종일 먹는 것을 꼼꼼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아이의 생명을 지켜내고 살려내는 먹을거리인지, 서서히 병들게 하는 먹을거리인지, 날로 늘어가는 첨가물과 설탕에 아이들이 절어 사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위해한 먹거리로부터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의 몫입니다.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 노력해오고 차라리 아이를 굶겨라 등의 책을 통해 많은 독자들을 만나온 환경정의 다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또 하나의 좋은 책을 만났습니다. 이 책은 전직 과자 회사에서 근무하셨던 분의 양심 선언을 담은 책입니다. 기업의 이익 때문에 숨겨졌던 많은 부분이 이 책 안에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부터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우리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먹이는 과자, 사탕 등이 아이를 질병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책은 시중에 나와 있는 건강서적과는 다른 특색이 있습니다. 전직 과자 회사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정보들이 담겨 있고 그리하여 더욱 먹을거리의 안정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하는 책입니다. 사실 개인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소신을 이 책에 담아내신 필자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꿈의 식품 과자?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국가 이상향을 묘사할 때 인용되는 이 말은 내가 오랜 기간 몸담아왔던 제과업계에서 패러디했을 때 더 잘 어울린다. 과자는 사랑을 베푸는 데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과자는 기쁨을 선사하는 데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과자만이 갖는 이 매력은 죄가인 사이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로 회자될 때 더욱 그 빛을 발한다. 과자는 진정 꿈의 식품이다. 과자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정한 친구로서
혹은 애틋한 애인으로서 그저 손만 내밀면 닿을 곳에서 친근한 모습으로 우리를 반긴다. 나는 제과인이 된 것을 참으로 잘했다고 생각했다. 모든 이의 친구인 과자를 만드는 이는 정말 보람된 직업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신바람 나게 일했다. 하잘것없는 내 소리지만 일단 회사에 들어오면 마이다스의 손으로 변한다. 그 마이다스의 손은 광물성의 무표정한 설탕과 물엿 그리고 밀가루에 혼을 넣는다. 잠시 후면 그곳에서 숨쉬는 과자가 탄생한다. 얼마나 신기하고 재미있는가. 나는 스스로 다짐했고 또 공공연하게 천명하곤 했다. 정말로 멋진 과자를 만들어 보겠다고. 그리고 동료들에게 기꺼이 제의하곤 했다. 역사에 남을 과자를 만들어 보자고. 하지만 좋은 과자는 구호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과자를 만드는 일에는 식품 지식을 비롯해서 창의력, 관찰력, 예술성 등 재능의 덕목까지 요구된다. 대체로 히트 제품은 어느 정도 경륜이 쌓인 사람의 손에 의해 탄생한다는 것이 그 방증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과자를 먹는 일이다. 좋은 과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과자를 먹어봐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동안 과자를 만들면서 무척이나 많은 과자를 먹었다. 내가 직접 만든 과자, 동료가 만든 과자, 경쟁사가 만든 과자, 그리고 해외에서 공수되어 온 과자. 그야말로 과자를 먹는 게 일이라는 생각마저 들 때도 있었다. 이렇게 과자를 자주 먹는 까닭은 과자를 더 잘 알기 위해서, 즉 관능 검사의 목적에서이지만 사실은 그냥 과자 자체가 좋아서 먹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오랜만에 일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나는 바로 업무에 복귀했다. 과자 만드는 일을 해온 지 십수년, 모든 게 너무나 친숙한 일들이었기에 변화가 있을 리 없었다. 나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과자 만드는 일에 몰두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제법 오래전부터였던 것 같다. 굳이 변화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끔 이상한 느낌이 들 때가 있었다. 그 느낌은 유감스럽게도 불쾌감을 동반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그 불쾌감은 증폭되고 있었고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결국 나의 의욕까지 꺾어버리려 했을 때 나는 그 문제를 건강과 결부시키고 있었다. 무엇보다 피곤하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다. 이유 없이 무력감을 느끼는가 하면 때로는 몽롱해지는 경우도 있었다. 단지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듯 싶었고 차츰 그 빈도도 잦아지는 느낌이었다. 나이를 먹고 있는 뜻인가? 그러나 당시 나이는 아직 30대였다. 평소 건강에 대해서만은 자신 있다고 믿었으며 그때까지 병원 신세를 진 기억이라고는 없는 나였다. 나는 우선 담배를 끊기로 했다. 유별난 애연가는 아닌 만큼 금연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또 운동을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조깅을 하기로 했다. 다행히 금연과 조깅의 실천은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처방은 기대했던 만큼 효과적이지 못했다. 담배를 끊고 매일 운동을 해도 까닭없이 엄습하는 피곤함과 무력감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그것은 큰 고민거리였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건강상의 의구심이 베일에 쌓여 있었다는 점이다. 뭔가 나를 짓누르는 멍에는 틀림없이 존재하는데 그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다. 마치 투명한 물체에 결박되어 있는 것 같았고 그 불쾌감은 더욱 나를 괴롭혔다. 혹시 남들도 똑같은 애로가 있는 게 아닐까? 40대가 가까워지면 원래 이렇게 체력이 떨어지게 마련이고 그에 따라 정신 상태도 위축되는 거 아닐까? 사실 직장에서도 선배나 동료들이 급작스럽게 쓰러진다든가 각혈을 하는 등의 소란 사태가 가끔 발생한다. 이 문제는 너무나 주관적인 판단을 요하기 때문에 남에게 한두 마디 물어본다고 알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보통 피곤하다는 말이 건강이 나쁘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단순한 게으름의 우회 표현인지 모호할 때가 많다. 지난번에 만났던 야마시타 사장도 라인을 뜯어치운다는 말 끝에 건강을 거론한 바 있었다. 그리고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영감에서였는지 잠시 잊고 있었던 그와의 일들이 다시 생각났다.
내가 오랜만에 그를 만난 날 그는 뭔가 내키지 않는 화제를 가지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그는 아마 그 회사 제품의 판매 부진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이야기였을 가능성이 크다. 나는 그때의 일을 천천히 회상하며 그가 했던 말들을 다시 떠올려 보았다. 그리고 그가 책을 한 권 주었던 사실도 기억해냈다. 야마시타 사장에게서 받은 책을 찾는 데는 제법 시간이 걸렸다. 나는 사실 그때 그 책의 제목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 같다. 바쁜 업무 탓도 있었지만 그 책 역시 그저 평범한 일본 책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책은 문고판보다는 조금 컸지만 일반 책에 비해서는 다소 작아 보였다. 표지 디자인이나 제본 상태도 수수하기 그지없어 한마디로 얼핏 눈에 띄지 않는 책이었다. 제목은 시관성 증후군. 무슨 뜻인지 금방 들어오지 않을 뿐더러 일단 재미없어 보였다. 표지를 넘기고 대략 목차를 훑어보며 나는 그가 왜 이 책을 소개했을까 생각했다. 그때 불현듯 뇌리를 스치는 섬광이 느껴졌다. 순간적으로 나는 그 책을 통해 그날 야마시타의 석연치 않은 표정을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한 가지 호기심이 나를 사로잡았다. 이 책은 어쩌면 나에게도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할지 모른다. 시관성 증후군. 내가 그날 밤새워 읽은 시관성 증후군의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저자를 소개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되겠다. 그 책을 쓴 저자는 일본의 원로 심리학자인 이와떼 대학의 오사와 히로시 교수다. 그는 청소년 문제 전문가로 오랜 기간 중고등학생들의 심리 상태에 대해 연구해왔다. 그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청소년들의 교내 폭력 문제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점에 주목하면서 그 원인을 찾고 있었다. 무엇이 청소년 폭력 환경을 조장하는 것일까? 놀랍게도 그것은 식생활에 있었다. 잘못된 식생활이 비행 청소년을 만드는 주범이었다. 오사와 교수는 이를 토대로 심리영양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를 개척해냈다. 심리영양학이란 말 그대로 심리학과 영양학의 가교 역할을 하는 학문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두 학문은 전혀 별개의 분야였다.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식생활과 연관 지으려는 시도는 거의 하지 않았다. 또 영양학자들도 식생활이 신체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은 강조하면서도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소홀했다. 범죄자라든가 문제아 또는 정신질환자들이 어떤 식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그의 책 시관성 증후군에서는 그가 비행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과정에서 겪은 여러 사례에 대하여 또 최근 범람하고 있는 가공식품들이 인간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데 대하여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어떤 연구들이 먼저 진행됐는지 그리고 청소년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식생활의 중요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상세히 소개되어 있었다. 저에게는 지난 봄에 고등학교를 마치고 곧바로 취직한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애는 중학교 때부터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지요. 어린 나이에 담배를 피웠는가 하면 펌허를 하고 나팔바지를 입고 다니는 등 불량기가 가득했어요. 동생은 어릴 때부터 성격이 급한 편이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곧잘 화를 냈고 성질이 나면 물불 가리지 않는 아이였지요. 저는 처음엔 타고난 성미 탓이려니 했습니다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애가 어릴 때부터 유난히 단 것을 많이 먹었던 게 마음에 걸립니다. 3살까지 거의 사탕을 입에 물고 있었으니까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그 애는 인스턴트 식품과 주스를 탐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까닭이었는지 2, 3학년 때는 습진과 같은 알레르기로 고생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모두들 음식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청량음료, 과자, 인스턴트 식품들을 먹습니다. 주위에서 잘못된 식생활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고도 자신들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요. 문제의 식품보다 더 나쁜 게 바로 이와 같은 안일한 사고 아닐까요?
동력이 헌해올 무렵 마지막 책장을 덮은 나는 한동안 물끄러미 앉아 있었다. 피로에 지친 머리에 혼란이 엄습해왔다. 그 책은 과자와 음료를 비롯한 가공식품이 우리의 심신 건강을 어떻게 해치는지를 너무나 생생히 묘사하고 있었다. 오사와 교수의 주장은 대학에서 식품을 전공했고 식품업계에서 10년이 훨씬 넘게 일하고 있는 나의 상식을 송두리째 뒤집고 있었다. 내가 그토록 아끼는 가공식품의 꽃, 과자. 그 속에 그런 무시무시한 사연이 숨어 있었단 말인가? 더군다나 정신 건강에까지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니. 물론 과자가 건강상으로 이로울 게 없는 식품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안다. 그 이유는 단지 설탕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설탕은 고칼로리 식품이다. 칼로리의 과잉 섭취가 늘 문제되는 현대인은 다이어트를 위해 과자와 같은 단 것은 가급적 멀리하는 게 좋다. 그러나 이 상식은 일부 특수한 사람들, 이를테면 비만이 크게 문제된다든가 당뇨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 아닐까? 적어도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 이상한 아이스크림 회사.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해방되던 해 미국 캘리포니아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한 젊은이가 아이스크림 가게를 열었다. 이듬해 그는 아이스크림 사업에 관심이 많고 사업 수완이 좋은 동생뻘의 친한 친척을 한 사람을 설득하여 합류시켰다. 두 사람은 힘을 합쳐 신제품을 개발하고 점포수를 늘려갔다. 그들의 사업 가도는 탄탄대로였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사세는 확장되어 갔다. 창업한 지 10여 년 만에 그들은 미국 전역에 사업장을 갖게 되고 제품 수도 수십 종에 달해 그들의 가게를 찾는 고객들은 한 달 동안 매일 다른 맛의 아이스크림을 즐길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사업을 누가 시샘이라도 한 것처럼 뜻하지 않은 불상사가 생겼다. 사업을 시작한 지 약 20년쯤 된 1967년, 창업자 가운데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숨진 사람은 나중에 합류했던 동생이었다. 그는 당시 54세, 아직 한창 일할 나이였다. 사인은 심장마비. 회사 일은 순풍에 돛단 듯 번창해 갔지만 왜 창업자 한 사람은 아직 그 젊은 나이에 불행한 일을 당해야 했을까? 하지만 알고 보면 그를 급습했던 심장마비는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숨진 그는 100kg을 넘나드는 비만형 체구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한 사람의 창업자도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이었다. 그 역시 비만과 싸워야 했으며 이미 당뇨 증상이 있었고 고혈압 때문에 전전긍긍해야 했다. 직업이 문제였을까? 그들은 지난 20년간 엄청난 양의 아이스크림을 먹어왔다. 신제품을 만들기 위해, 또 품질 관리를 위해 먹기 싫어도 먹어야 했다. 그런데 생존해 있는 그 창업자에게는 건강 문제 외에 또 다른 고민거리가 있었다. 그에게는 외아들이 있었다. 그의 아들은 당시 나이 갓 20살의 청년이었다. 아직 애송이에 불과한 아들이 그의 사업을 비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의 아들은 평소 존경하며 따르던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불행하게 세상을 떠난 이유와 아버지가 이렇게 병치레를 하는 이유를 아이스크림에서 찾으려 했고, 따라서 아버지의 사업을 달갑지 않게 여기기 시작했다. 아버지로서는 당연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사업을 계승해 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젊은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끝내 거역하고 가출해버렸다. 그때 회사는 이미 미국 최대의 아이스크림 재벌이 되어 있었지만 그 아들은 아버지의 성공적인 사업에 도무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 소설 같은 이야기는 실화다. 회사의 이름이나 로고만으로도 묻 아이스크림 마니아들의 발걸음을 흡인하는 세계 최대 아이스크림 체인의 영역의 발자취다. 창업자의 이름은 바로 어브 로빈스. 일찍 숨진 그의 사업 파트너이자 동생은 버트 베킨스. 그리고 창업자의 아들은 지금 채식 운동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 존 로빈스다. 이 회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나는 지금부터 이 회사에 이상한 아이스크림 회사라고 부르려 한다. 내가 과문한 탓일까?
그 회사는 당시 식품업계에 몸담고 있는 나의 판단 기준을 크게 흔들었으며 단순한 흥미거리로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기이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먼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집을 나간 존 로빈스의 이야기부터 해보자. 그는 세계적인 식품회사의 유일한 상속자로서 엄청난 부귀영화가 보장되어 있는 이른바 재벌 2세였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갓 결혼한 아내와 함께 브리티시 컬럼비아 해안의 작은 섬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는 1,000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10년을 지내는 비상식적인 생활을 했다. 그것도 신혼생활을. 세계적인 갑부의 아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정신 이상자였을까? 아니면 젊은이의 단순한 반항 심리에서였을까? 이 모든 의문점은 그 후 그의 일관된 행동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알고 보면 그는 자신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택한 것이었다. 10년간의 섬생활은 그에게 고행의 시간이요 자기 성찰의 시간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철저한 채식주의 생활을 실천하면서 책을 한 권 저술했다. 1980년대 후반 미국의 육가공업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던 베스트셀러 육식, 건강을 망치고 세상을 망친다가 그 책이다. 채식주의자이자 환경운동가이며 식품, 건강 전도사인 젊은 로빈스는 이제 더 이상 재벌 2세가 아니었다. 섬에서 나온 그는 미국 전역을 돌며 식생활과 관련한 건강 메시지를 전파했다. 인간, 자연, 식품의 숭고한 질서를 거역하는 모든 제품을 비판했고 그것과 관련된 회사와 업자들을 고발했다. 물론 부친이 이끌고 있는 아이스크림 사업도 예외가 아니었다. 어느 날 강연장에서 한 참석자가 그에게 질문했다. 왜 부와 명예를 마다하고 부친의 슬하를 떠나셨나요? 그는 거침없이 대답한다. 그때 만일 떠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쯤 뚱뚱하게 이를 데 없는 제 모습을 보고 있을 겁니다. 지금 저는 행복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뚱보는 결코 행복할 수 없겠지요. 그렇다. 그는 부와 명예보다 건강과 행복을 택한 것이다. 계속해서 이 이상한 아이스크림 회사를 이야기해보자. 믿음직한 파트너와 사랑하는 아들이 곁을 떠난 창업자 어브 로빈스는 갈수록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그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위험 수준을 훨씬 넘어 300에 도달해 있었고 악화된 당뇨 증세는 실명과 궤저의 위험까지 예고하고 있었다. 그는 결국 채식주의자인 아들의 권고를 받아들여 식생활을 바꾸기 시작했다. 물론 아이스크림도 입에서 멀리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다. 전국의 명의는 다 찾아다녔고 좋다는 약은 다 먹었지만 좀처럼 좋아지도 않던 그의 건강이 아니었던가. 이제 그가 만든 회사에서 나오는 식품을 그와 그의 가족만은 먹지 않는 형국이 됐다. 그렇지만 이러한 내부 사정에는 아랑곳 없이 이 이상한 아이스크림 회사는 계속 번창하여 전 세계로 뻗어나간다. 그가 건설한 아이스크림 왕국은 지구촌 수천 개의 체인점에서 매년 천문학적인 규모의 매출을 올리며 부를 축적해가고 있다. 내가 이 회사를 이상한 아이스크림 회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다음 이야기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글렌 배첼러는 미국 식품업계의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는 창업자인 어브 로빈스가 은퇴하고 난 후 한동안 이 회사의 회장으로 재직해왔다. 그의 아내는 어느 사석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의 남편은 회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아이스크림을 먹지만 집에서는 결코 입에 대지 않아요. 저는 남편이 회사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은 날은 금방 알 수 있죠. 그날은 잠잘 때면 늘 코를 골거든요. 배첼러 회장의 건강 역시 아이스크림의 공격을 받고 있었다. 그는 결국 주스 회사로 직장을 옮긴다. 이 일련의 이야기는 코미디를 방불케 한다. 하지만 틀림없는 실화다. 내 판단의 시야는 더욱 혼미해져 갔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가. 20세기의 걸작, 라면. 식품업계가 낳은 20세기 최대의 걸작. 일본의 건강 저널리스트 이마무라 고이치의 저서 어린이를 위한 올바른 식생활에 등장하는 말이다. 찬사의 말인가? 하지만 저자는 곧바로
21세기에는 가장 먼저 없어져야 할 식품이라고 냉소한다.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 식탁에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인스턴트 라면이다. 지금부터 약 50년 전 튀김 요리의 공정을 유심히 지켜보던 어느 일본인의 뇌리에 기발한 아이디어가 하나 스치고 지나간다. 그것은 국수와 같이 생겼지만 국수가 아니었고 기름에 튀겼지만 덴뿌라도 아니었다. 그의 아이디어는 끓는 물의 2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제품화되어 곧 상업 생산에 들어간다. 컨비니언스 지상주의가 만연하던 20세기 중반, 혜성과 같이 등장한 이 신기한 식품은 과연 난세의 영혼이었다. 순식간에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고 가정의 식탁을 점령해버린다. 이 기발한 제품은 수년 후 현해탄을 건너 우리나라에도 상륙한다. 20세기 식품업계가 낳은 최대의 히트 제품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많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문제가 바로 첨가물이다. 인스턴트 라면의 주 구성 원료는 흰 밀가루와 첨가물임에 틀림없다. 이마무라 고이치는 저서에서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인스턴트 라면을 3주간 계속 먹게 되면 반드시 뇌와 정신에 이상이 생긴다고 경고한다. 또 식품 첨가물 컨설턴트인 와타나베 유지는 인스턴트 라면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 종류의 첨가물을 한꺼번에 섭취하도록 고안된 점이라고 설명한다. 제품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인스턴트 라면에 사용되는 첨가물은 대동소이하다. 인공조미료, 향료, 색소, 유화제, 안정제, 산화방지제, 점조제 등이 그것이다. 이 물질들은 거의 기본적으로 사용되지만 때로는 제품에 표기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를테면 반제품 이름을 원료명의 하나로 기재한 경우가 그 예다. 어떤 제품에는 반제품의 브랜드명이 그대로 표기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때는 전문가도 그 반제품이 무슨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가늠할 수 없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인스턴트 라면이 안고 있는 문제는 이와 같은 첨가물의 유해성만이 아니다. 첨가물 문제는 어찌 보면 표면적인 폐해에 불과할지 모른다. 인스턴트 라면에는 또 다른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그것은 인체의 당대사 메커니즘과 관련된 문제다. 그 문제는 왜 인스턴트 라면이 정크푸드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며 모든 인스턴트 식품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아킬레스건이기도 하다. 가장 위험한 것, 햄과 소시지. 얼마 전 햄과 소시지에 사용되는 아질산 나트륨이 발암물질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리포터의 기습적인 인터뷰를 받은 모 육가공업체 생산 담당자가 얼버무리는 장면이 그대로 방영됐다. 아질산 나트륨이 발암물질이라 하면서요? 그걸 왜 넣죠? 안 넣으면 색깔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 제품은 잘 안 팔려요. 그게 몸에 좋지 않다는 건 아시나요? 일본의 식품 첨가물 전문 컨설턴트인 와타나베 유지는 만일 가공식품 중 가장 유해한 게 뭐냐고 묻는다면 햄과 소시지를 들겠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바로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는 아질산 나트륨을 첨가물 가운데 가장 위험한 물질이라고 정의한다. 지금 햄과 소시지는 물론이고 베이컨 등 육가공품에는 거의 빠짐없이 아질산 나트륨이 사용된다. 이 첨가물은 육가공품에서 매우 유용한 역할을 한다. 첫째, 선홍색을 발산시켜 먹음직스럽게 하고, 둘째, 이미를 덮어줌으로써 맛을 부드럽게 하고, 셋째, 식중독균 등 미생물 번식을 억제하여 보관성을 좋게 한다. 물론 이 물질은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된다. 미국의 경우 첨가물이 발암물질로 밝혀지면 추방시킬 수 있는 법률 조항이 있다. 이른바 데나리 조항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물질이 계속 사용되고 있다. 그것은 왜일까? 실은 그동안 미국 식품의약품국 FDA에서는
육가공 업체에서 아질산 나트륨을 빼고 생산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지도해 왔다. 또 미국 농무부도 최대한 그 사용량을 줄이도록 권고해 왔다. 그러나 육가공 업체들은 이러한 조치가 취해질 때마다 강력히 반발했다. 반발 논리는 아질산 나트륨을 대체할 만한 물질이 아직 없다는 것. 업계의 로비력이 법률의 절대성을 능가한다는 사실을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다. 미국의 영양 컨설턴트인 카롤 사이먼 테치도 1980년대 이후 데라니 조항은 사실상 생명이 끊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개탄한 바 있다. 1970년대 후반 다행히 독일은 육가공품에서 아질산 나트륨 사용을 금지했다. 그동안 이 물질의 암 유발 기작이 줄곧 보고되어 왔으며 독일의 식품당국은 그 위험성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육가공업체들의 압력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미국 FDA는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FDA 정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일본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아질산 나트륨은 어떤 물질일까? 왜 일본 전문가들은 가장 위험한 첨가물이라는 몰골 사나운 훈장을 달아주었던 것일까? 사실 아질산 나트륨은 발암물질이기 이전에 먼저 독극물이다. 사람의 경우 섭취량 0.18에서 2.5g의 범위에서 사망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여기서 최저 섭취량은 0.18g.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가장 독성이 심한 청산가리의 치사량이 0.15g인 점과 비교하면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아질산 나트륨의 암 발병 기작을 보자. 이 물질은 그 자체가 직접 암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인체 위에서 육류식품에 필연적으로 들어있는 아민 성분과 결합하여 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을 만든다. 암을 일으키는 주범은 바로 니트로사민이다. 동물 실험을 보면 체중 그램당 니트로사민 0.3 마이크로그램 한 번의 투여로 간암이나 폐암을 발생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 결과를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할 경우 체중 30kg인 아이의 경우 니트로사민 0.009g의 미량으로도 암 발병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서는 식육 가공품의 경우 제품 100g당 아질산 나트륨의 함량을 최대 0.007g까지 허용하고 있다. 만일 아질산 나트륨이 인체 내에서 동량의 니트로사민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면 햄이나 소세지를 130g 먹었을 때 암 발병이 가능한 농도에 도달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산술적인 계산은 현실성이 없다. 왜냐하면 니트로사민의 생성량은 체내 조건이나 함께 섭취하는 다른 성분들에 의해 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발암물질은 단 한 입자의 노출도 위험하다는 이론이 새로운 학설로 인정되는 추세다. 이 이론에 의하면 현재 식품위생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질산 나트륨의 사용량 기준은 어마어마한 양이 된다. 아울러 독성 정보를 고려할 때 육가공품 약 2.6kg 안에 치사량에 해당하는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육가공품을 단번에 그 정도씩이나 먹어치울 사람은 없겠지만 섬뜩한 이야기임에 틀림없다. 일반적으로 햄이나 소시지의 주 소비층은 초등학생 정도의 어린 아이들이다. 어느 가정을 가든 젊은 주부가 프라이팬에 기름을 치고 비엔나 소시지를 볶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그 구수하고 먹음직스러운 소시지 볶음은 10중 8구 어린 자녀의 젓가락 옆에 놓인다. 더구나 요즘 아이들은 거의 김치를 먹지 않는다. 이미 무서운 화학물질의 맛에 길들여졌기 때문이다. 김치와 같은 섬유질을 섭취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아질산 나트륨은 더욱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포텐거의 고양이. 지금부터 약 50여 년 전 미국 캘리포니아의 내과 의사 프랜시스 포텐거 박사는 고양이를 2개조로 나누어 실험을 했다.
한쪽 고양이에게는 정상적인 사료를 투여했고 다른 쪽 고양이에게는 영양적으로 다소 결함이 있는 사료를 투여하며 사육했다. 정상적인 사료를 먹고 자란 고양이들은 2대, 3대는 물론 그 이후까지 건강에 지장이 없는 우량한 고양이로 커갔다. 그러나 결함이 있는 사료를 먹고 자란 고양이들은 2대에서 벌써 이상 징후가 나타났다. 발육이 뒤떨어지고 질병 발생이 잦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3대에 이르자 건강 문제는 더욱 노골화됐다. 몸을 잘 가누지 못하거나 중심을 못 잡아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등의 신체적 장애와 다른 고양이에게 적대감을 갖거나 주인을 공격하는 등의 정신적 장애가 함께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4대째에 나타났다. 영양 문제가 건강은 물론 생식에까지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다. 2세대에서 태어난 새끼 고양이 수가 부족해 아이의 실험을 계속할 수 없는 지경이 돼버렸다. 이 실험은 음식물이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 건강 전문가들은 인간의 경우도 이 실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어린아이를 둔 부모 세대가 포텐거 실험의 2대째 고양이에 해당한다면 현대인의 체질이 과거에 비해 허약한 점이나 노부모 앞에서 먼저 세상을 떠나는 비극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한 어린아이들의 정서불안이나 이상행동도 그릇된 식생활에서 찾을 수 있으며 향후 4대, 5대째 자손들을 정상적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떨칠 수 없다고 말한다. 칼로리 덩어리. 설탕은 식품위생법에서 분명 식품으로 분류된다. 모든 식품의 규격, 기준을 관리하고 있는 식품공전에도 설탕은 사용량 제한이 없는 안전한 식품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지만 앞에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설탕은 인체의 혈당 관리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위험한 물질이다. 우리가 오랜 기간 먹어왔고 사탕수수나 사탕무 같은 자연 소재에서 분리한 천연 당류에서 왜 이런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것일까? 지금부터 설탕을 둘러싸고 있는 복마전의 장막을 하나씩 걷어내보자. 설탕은 자연 소재 당류임에는 틀림없지만 사실은 자연의 섭리를 거역한 식품이다. 많은 건강 전문가들은 오늘날의 가공식품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가 바로 과학을 맹목적으로 우상화한 점이라고 지적한다. 설탕이야말로 그 대표적인 문제의 식품이다. 아무리 천연 당류라 하지만 설탕을 만드는 현장에서는 약 90%에 해당하는 자연 소재를 버린다. 섣불리 발달한 과학은 10% 안팎의 자당이라는 성분만 기막히게 빼낸다. 그러나 자당은 인체에 하등의 쓸모가 없는 성분이다. 현대인의 천덕꾸러기, 칼로리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을 만드는 제당 공장은 예컨대 쌀은 버리고 쌀아기만을 취하는 이상한 정미소 같은 소탐 대실의 현장에 비유되어 마땅하다. 그러면 이와 같은 자연의 섭리를 거역한 칼로리 덩어리 속에는 어떤 문제가 도사리고 있을까? 무슨 근거로 우리가 늘 먹고 있는 설탕이라는 식품을 그처럼 혹평하는 것일까? 1. 설탕 속에는 섬유질이 없다. 만일 우리가 설탕의 원료 작물인 사탕수수나 사탕물을 그대로 먹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자연의 식물질 속에는 항상 필요한 양의 섬유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섣부른 과학과 결탁한 제당업자들은 섬유질을 모두 빼버렸다. 즉 설탕 속에는 귀중한 섬유질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 섬유질이 들어있지 않은 당류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을까? 앞에서 설탕 섭취 후에 급격한 혈당치 상승이 우리 몸의 혈당 관리 시스템을 혼선에 빠뜨린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 혈당치는 왜 급격히 상승하는 것일까?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게 바로 섬유질이다. 만일 설탕에 섬유질이 자연 상태와 같이 존재한다면 혈당치의 급격한 상승 문제는 결코 없을 것이다. 이 사실이 설탕의 문제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다. 섬유질과 혈당치의 관계를 간명하게 보여주는 실험이 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 교수이며 영국 당뇨병 학회를 이끌고 있는 데이비드 젠킨스 박사는 사과를 먹는 방법에 따른 혈당치 변화 차이를 조사했다. 사과를 그대로 씹어 먹는 경우, 강판에 갈아서 먹는 경우, 주스의 형태로 즙을 내서 먹는 경우의 세 가지 방법으로 사과를 먹은 후 동일한 조건에서 혈당치 변화를 측정했다. 실험 결과에 의하면 즙을 내서 먹는 경우 혈당치가 가장 빠르게 상승한 후 하락했고, 그대로 씹어 먹는 경우는 완만하게 상승한 후 서서히 하락하여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판에 갈아서 먹는 경우는 두 방법의 중간 수준에서 변화했다. 사과를 그대로 씹어 먹는 경우는 자연스럽게 섬유질까지 섭취한다. 그러나 즙을 낸 주스는 섬유질이 거의 걸러져 있다. 그는 이 결과를 섬유질의 존재 여부에 의한 차이로 결론짓고 미국 상원 영양특위에서 이렇게 보고했다. 섬유질이 들어있는 식품을 섭취한 경우 당 성분 흡수 속도는 췌장으로부터의 인슐린 분비 속도와 잘 조화되어 이상적인 혈당치 변화를 보여준다. 이 실험은 우리가 몸에 좋다고 알고 있는 과일 주스가 과일을 그대로 씹어 먹는 것보다는 혈당 관리 측면에서 해롭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훗날 학자들은 당 식품의 흡수 속도 차이를 수치로까지 나타냈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당 지수다. 사과의 당 지수는 53인데 비해 사과 주스는 59이다. 미국에서 저혈당 문제를 오랜 기간 연구해온 리처드 헬레 박사도 같은 맥락에서 섬유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천연식품 속에는 혈당의 빠른 상승을 불러오는 단순당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단순당들은 자연계에서는 결코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설탕과 같이 빨리 흡수되는 당들은 항상 섬유주가 공존하며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소화 흡수 기작이 통제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오늘날 식품업자들은 자연이 제공한 이러한 균형을 강제로 깨버렸다. 문제는 바로 그것이다. 헬러 박사는 우리 인체는 섬유질이 제거된 과일 주스나 단순당으로 만든 청량음료, 캔디 등을 소화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한다. 하지만 오늘날의 식품 소비자들은 이러한 부적절한 식품들의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돼 있으며 당연히 혈당 관리 문제, 인슐린 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하버드 대학 영양학과 과장인 월터 월렛 박사도 당류의 흡수 속도 조절 측면에서 섬유질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난소화성 섬유질은 음식물을 포획한 상태로 장을 지나면서 소화 속도를 조절하고 당 성분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도 적절하게 통제한다고 말한다. 보통 음식물의 당 지수는 섬유질의 함량에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 이유가 바로 섬유질의 이런 통제 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 설탕 속에는 영양분이 없다. 설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자. 1단계 공정에서는 석회를 가하여 중화시킨 후 가열 농축하는 작업이 수행되고 2단계 공정에서는 각종 흡착제와 이온 교환 수지 등을 이용하여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이 수행된다. 그리고 3단계 공정에서는 재결정이라는 분리기술을 사용하여 설탕만 빼내는 작업을 수행한다. 마지막 공정 재결정 기술에는 가열 농축 작업이 또 필요하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은 가열 농축 작업이 2번 있고 매 공정마다 이물질을 제거하는 정제 작업이 있다는 점이다. 석회를 가하여 중화시키는 작업에 사실은 정제 효과가 있고 최종 작업인 재결정은 고순도 물질을 얻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물리적 정제 기술이다. 이러한 복잡한 공정을 거쳐 얻은 설탕은 거의 순수하다. 설탕 성분 외에 이물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다. 우리가 설탕을 비롯한 단순당들을 흔히 정제당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 설탕이 순수하다는 뜻은 인체 건강에 어떤 의미를 갖는다는 것일까? 이 문제는 영양적 측면에서 생각해보자. 앞에서 알아본 섬유질 제거 문제와 마찬가지로 고순도의 정제당에는 비타민을 비롯한 각종 영양성분들이 배제되어 있다. 이러한 순수 당류에 어떤 문제가 숨어 있는지를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인체 내 당 대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저명한 양리학자인 니혼 대학 다무라 도요유키 박사는 일찍이 설탕 대사에서 치명적인 문제점 2가지를 확인한다. 하나는 체내에서 비타민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요. 또 하나는 미네랄을 소모한다는 점이다. 이들 비타민과 미네랄은 현대인에게 가장 결핍되기 쉬운 소중한 영양소라는 점에서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인체 내 미네랄은 수많은 종류가 있지만 그중 중화제로 가장 각광받는 성분이 칼슘이다. 칼슘은 혈액에도 녹아있고 뼈를 비롯한 몸 전체 조직에 두루 분포되어 있다. 처음에는 체내에서 유리되어 있는 칼슘이 사용되지만 차츰 신체 조직의 성분까지 녹아 나오는 상황이 발생된다. 이 결과는 당연히 칼슘 결핍 현상이 나타나며 나가 골세포나 혈관 세포 등의 부실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건강 전문가들이 흔히 설탕을 백해 무익한 식품이라고 단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작 필요한 영양소는 없이 오직 칼로리만으로 이루어진 것. 그래서 오히려 힘들게 저축해 놓은 비타민과 미네랄이나 축내는 천덕이가 바로 설탕인 것이다. 칼로리는 현대인에게 너무 넘쳐 늘 문제가 아닌가. 이제 이 책의 결론을 말할 때가 됐다. 처음 길을 잘못 들어선 가공식품 산업은 지난 1세기 동안 생활습관병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인류의 건강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그릇된 실생활 풍토가 금세기에도 지속된다면 그 결과를 예측하기란 어렵지 않다. 미국의 건강 컨설턴트들이 50년 후에 그리는 시나리오는 차마 인용하기 민망할 정도로 처참하다. 하루빨리 범사회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그 비참한 미래는 곧 현실로 다가온다. 우리가 시종일관 주장해온 바꿔야 한다는 명제는 이제 더 이상 강조하지 말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바꿀지이다. 어떤 방법을 통해 바꿔야 할지 머리를 모을 때다. 예를 들어보자. 아질산 나트륨을 사용한 햄, 소세지 등을 잠시만 구입하지 말아보자. 이러한 육류식품을 잠시만 집에서 만들어 먹어보자. 소비자들의 이 뜻은 순식간에 육가공 업체에 전달된다. 그들은 당장 이 무서운 첨가물을 빼고 제품을 만들 것이다. 또 인공조미료 범벅인 인스턴트 라면을 잠시만 사 먹지 말아보자. 다소 불편하더라도 집에서 국수를 끓여 먹어보자. 라면 회사들은 당장 천연조미료로 맛을 내는 연구에 들어갈 것이며 어렵지 않게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색다른 스타일의 라면을 만들어낼 것이다. 식용유도 마찬가지다. 슈퍼에서 잠시만 정제된 식용유를 구입하지 말아보자. 우리나라에도 당장 오메가 뉴트리션과 같은 회사가 탄생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포함한 문명국의 식품 회사들은 언제든 이런 친건강 식품을 만들어낼 기술력과 자본력이 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초고속 디지털 산업주의 시대에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으라니 시대의 착오적인 제안 아닌가? 이 의구심은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부총장 윤은기 박사의 충고가 간명하게 해소시켜준다. 독특한 시테크 이론의 주창자로 묻 보보스의 갈채를 받고 있는 박사는 한 학술 대회에서 이렇게 연설했다. 진정한 시간 테크는 상황적 접근을 통해 가능합니다. 지금이 빠르게 움직일 때냐, 느리게 움직일 때냐를 결정하여 행동하자는 개념이지요. 일하는 직장에서는 스피드를 중시하고 의사결정도 빨라야 합니다. 그러나 여가를 즐길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유유자적하게 슬로우 문화를 즐겨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식생활이죠. 늘 빠름의 중요성을 설파해온 윤 박사도 음식 문화에서는 느림을 찾으라고 충고한다. 다시 나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글을 맺고 싶다. 나는 10년이 훨씬 넘게 과자를 비롯한 각종 가공식품 탐닉자로 생활해왔다.
나는 그 식품들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몸소 체험한 사람이다. 이들 문제의 식품을 일절 입에 대지 않은 지 약 4년이 경과한 지금 나의 건강 상태가 어떻게 호전됐는지 정확히 느끼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또한 슈크림이라는 과자를 직업적으로 먹어온 내가 매우 좋아하는 사람을 암으로 잃고 많은 쓰라린 기억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과자 회사에서 근무하며 평소 내가 존경하던 선배들이 불행한 노후를 겪는 사례를 수없이 보아온 사람이다. 나는 주변의 친한 사람들에게 나의 경험을 가끔 이야기하곤 한다. 물론 가공식품을 먹지 말라는 충고의 이야기다. 그들은 대부분 겉으로는 동의하지만 여간에서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 그들 가운데는 가끔 나의 이야기에 크게 동의하면서도 현재 누리고 있는 편리성의 가치가 수명을 몇 년 줄이는 것보다 더 클지 모른다고 반론을 펴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착각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생활 습관병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잘못된 섭생이 불러오는 재앙 속에는 고통스런 노년의 연장이라는 더 고질적인 불행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나의 생활 습관병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내 가족 문제고 내 이웃 문제며 나가 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커다란 사회 악의 하나다. 뿐만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 또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그릇된 식생활로 인해 문제는 당대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유전적인 정보가 되어 착실히 후대로 전해진다. 이 말은 비록 나의 생애에는 어떠한 위해가 발현되지 않는다 해도 2세 이후 언젠가는 결국 치명적인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포텐거의 고양이 실험에서도 이 점은 확인되지 않았던가. 바야흐로 웰빙 시대다. 또 언론에는 최근 헬스테크라는 용어도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하지만 아직도 웰빙이니 헬스테크니 하는 말이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인 듯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나는 이 개념을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이 바로 식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웰빙이요 헬스테크다.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유해물 문제, 영양 결핍 문제를 정확히 알고 그 위해 요인에 적극 대처하는 일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현명한 웰빙법이다. 그것은 처음에는 다소 불편하고 시간 투자가 필요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결과가 주는 선물은 참으로 위대하다.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한 부자가 되는 책 속을 누비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누비고 즐기세요. 여러분은 루비다입니다.